그동안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연설하거나 대담하고 제 방에서 한 것을 좀 삼가했던 것은 제가 여기서 무슨 정치평론가처럼 얘기하는 것이 격에 맞지 않아서 가능한 한 자제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좀 적어졌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좀 차가워졌습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11일 제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제가 일남이 2년인데요. 제 두 번째 딸아이가 지금 보스턴에서 대학 무슨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제 막내딸 생일이 11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시간 후에 해피 버스데이 전화를 걸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2021년 11월 11일이 아주 또 좋다고 그래서 놓치지 않고 몇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만약에 제가 국민 여러분의 기적 같은 도움으로 청와대 주인공이 된다면 제가 맨날 이런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서 제가 하는 일을 보고하고 상의하고 소위 미국에서 대통령이 노변 정담이라는 거 있죠? 날로 이렇게 피워놓고 옆에 앉아서 국민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가까이 여러분과 함께 사는 그런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요새 문화무계 씨가 하는 기자회견 있죠?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하는 거 여럿이 앉혀놓고 질문은 다 정해놓고 질문도 다 내용을 사전에 해놓고 배정해놓고 답변도 준비했다가 얘기하는 그런 형식적인 기자회견보다는 여러분의 질문도 수시로 아주 라이브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 인정하고 고칠 것은 고치겠다고 얘기하고 그런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미국에서 살던 경험을 보자면 미국의 대통령들은 백악관으로 자기 당 의원들보다는 반대당,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을 훨씬 더 많이 초청합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법안을 하나 내려고 하면 이걸 막 힘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당에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백악관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설명하고 때로는 사정하고 호소하고 그래서 합의하에 국정을 끌어갑니다. 이것이 소위 다수결의 원리, 메조리티 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어떻든 간에 그냥 선거 한번 해갖고 부정선거든 뭐든 간에 꽉 180석을 만들어 놓고 나면 니들 마음대로 해라. 니들이 아무리 떠들도 우리는 마음대로 법 만들고 마음대로 뭐 처벌하고 한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의회 독재입니다. 그리고 그냥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전부 자기들이 독식하고 이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바꿔야 할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의 한수 TV에 나가서 신혜식 동지 한때 쟤를 보좌해 줬습니다. 제가 자유총연맹 총재할 때 그 특보로 저에게 봉사해 준 적이 있는데 가까운 후배입니다. 윤석열과의 손잡았다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래 이제 윤석열이하고 뭐 다 했냐 하고 질문이 많이 와요. 저는 윤석열 후보와 자유공동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해서 좋은 사람을 뽑도록 노력하는데 협조하겠다는 것이지 그냥 미래가듯이 약속해가지고 손잡아갖고 주고받을 거 받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시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대통령 선거까지 약 100여일 남았는데 그냥 대충 다 100일 동안 윤석열 후보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판단하게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자면 제가 이재명 후보는 별로 비판을 안 했어요. 왜? 보아하니까 스스로의 모순 때문에 그냥 주저앉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이렇게 밀어버리지 않아도
넘어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대장동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제 기본 테마입니다. 그런데 요새 이재명 후보가 어저께만 또 뭐 불의의 부인 뭐 낙상 사고인가 이런 게 벌어져 가지고 그 자질구레한 사건이 많이 나는군요.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참 성공담의 주인공처럼 보이는데도 어쩐지 이번에 대선에서는 운이 좀 따르지 않는 것 같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장동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부분이 알 사람은 압니다. 그러니까 떳떳하게 법의 심판과 조사에 응하는 것이 이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 본인을 위해서도 더 나은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뭐 후보를 교체한다는 말도 있고 어쩌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설사 구속이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옥중 출마도 불사하지 않을까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역번의 후보가 두 개로 나눠지는 그런 경우도 충분히 예상합니다. 저쪽에서는 뭐 이낙연 전 총리가 다시 컴백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뭐 김부겸 현 총리가 나온다는 말도 있고 근데 좌우당 간에 우리는 그렇게 변화하는 정치 현상을 냉엄하게 보면서 냉철하게 전략을 짜는 것이 시대적인 정권 교체를 하는 우리 야당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얘기는 그만큼 하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야권의 제1주자로 등장한 윤석열 후보가 어쩐지 좀 불안해요. 흔들거려요. 다리가 이렇게 세 개가 좀 딱 세 발에 서서 이렇게 반듯해야 하는데 발이 하나 더 있었는데 삐걱삐걱해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후보로 하여금 좋은 대통령감이 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한다는 뜻에서 이거저거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나간 여러 가지의 유튜브에 댓글을 보면 뭐 댓글이 어떤 많은 건 1000개도 있고 뭐 300개, 500개는 흔해 빠질 정도로 많은데 거기에 거의 한 90%의 댓글이 김경재 끝까지 가라 하는 것이 주로 많고 그리고 한 10% 정도 5% 내지 10%가 왜 윤석열이 고춧가루 끓이냐 같이 손잡아갖고 해야 될 거 아니냐 방해 놓지 마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윤석열이가 되든 김경재가 되든 야권에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경재 네가 무슨 택으로 감히 네 이름을 드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기존의 공중파 그리고 문재인이가 장악하는 모든 언론, 법원, 무슨 뭐 정보, 경찰 일체가 장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가 영도하는 광화문 세력 그 정치적인 표현인 국민혁명당의 이름을 일부러 여러분의 안목에서 없애버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튀어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300만의 당원을 확보했고 최근에 제가 저 천태 제일 높은 지도자를 가서 면담하면서 우리가 업무협약 MOU를 맺었습니다. 그분들이 과감하게 호국불교로서의 입장을 천명하면서 우리가 가지는 정치적 목표에 대해서 깊은 동정과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을 좀 돌려서 윤석열 후보 처음 나와서 하는 말이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이제 100일 전 얘기 제 1탄입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 운운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오? 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5,100만의 국민 중에 모든 사람이 다 박근혜의 사면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적어도 문재인 지하에서 검찰총장을 했던 윤석열 후보만큼은 사면 얘기를 할 도덕적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면 얘기하기 전에 우선 그 얼토당토하는 탄핵 재판에 30년 그리고 또 다른 뭐 10몇 년을 구형한 검사로서의 자기 잘못과 과오를 사죄하는 것이 성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면한다는 얘기를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그 전에 이제 거기 참모들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이번에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저를 참 당혹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요사이 그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앞장섰던 62명의 새누리당 의원들, 여러분 다 아시죠? 대부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주 핵심 인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몇 달 전에 윤석열은 탄핵 세력과 결탁했다 하는 발언을 제가 한 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권성동,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그래요.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그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를 탄핵시키는데 앞장선 선두주자예요. 그 사람을 딱 비서실장을 만들고 그제 장제원이라고 좀 떠들썩한 국회의원 있죠. 그 사람은 뭐 총괄 간사인가 뭔가 하다가 요새 제 아드님 때문에 좀 잠깐 물러나서 빠졌다고 하고, 그리고 당시에 탄핵에 주역을 했던 김무성 전 의원은 어디 가서 조용하게 침묵 모드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잊어주기로 하고, 탄핵에 조금도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유승민이라는 사람 대통령 후보 나온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물러나가고, 그래서 다 물러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사람 중에 중요한 사람이 있죠. 하태경이, 권성동이, 이런 아주 눈에 띄는 탄핵 주도파들은 뒤에 살짝 빼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해서 마음속으로 연대하고 그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지금 1600일 이상을 감옥소에 살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죄 같지도 않는 제목으로 그 사람들에게 연대하고 동정하고 추운 겨울이 돌아오는데 지금 혼자서 떨고 있을 그 사람들에게 동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줄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해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어떻게 감히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는 겁니까? 안 됩니다.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중요한 것은 안 하고 무슨 김대중 대통령 가고 5.18 가고 노무현 대통령 방문하고 5.18에 가서 5.18 정신을 헌법 정신에 집어넣겠다고 나중에 할지 안 할지 두고 봐야 하겠지만 5.18에 대해서 저도 5.18의 원초적인 민주화의 정신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해결해야 하고 다듬어야 할 문제점이 있어. 그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헌법 전문에 올린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에 대한 아첨이에요. 그것이 내 본인의 출신인 전라도 유권자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많은 여타 사람들에게 저 사람 너무 아첨하는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대통령은요 국민에게 아첨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인기가 없다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완전히 대통령 다 된 것 같아. 지금 컨벤션 효과 때문에 좀 오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지도라는 것은 덧없는 겁니다. 올라갔다 업스 앤 다운이 있는 겁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를 보면서 느끼는 게 옛날 이회창 후보를 연상합니다. 그 양반이 그때 대통령 다 되는 듯이 했어요. 당시에 저는 반대 캠프인 노무현 캠프의 홍보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막 갈려져 갖고 좀 이상하고 그랬었는데 당시에 이제 저쪽에 제3후보로 정몽준 의원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근데 정몽준 씨가 부자 아닙니까? 근데 노무현 씨가 막 인기가 막 떨어지니까 민주당의 패거리들이 많이 정몽준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후보 단일화 협의회예요. 후단협이라고. 많이 갔어요. 거의 다 갔어요. 그때 남아있는 사람이 정대철 의원, 이상수 의원, 제 3시가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 사람을 경선을 해서 뽑았는데 아니 인기 떨어진다고 후보를 바꾸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는 의리를 지켜서 여기 버티고 있자. 그러면서도 속된 말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리라고 100분의 1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야당으로서의 체면과 권위와 품격과 의리가 있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머지 간 사람들 나중에 전부 면목 없이 다 돌아왔어요. 옛날 탄핵 하다가 나중에 몰리니까 어물어물하고 나가서 뭐 바른정당 맺는다고 나갔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나중에 면목 없이 다시 쭈그리고 고개 숙이고 돌아온 것과 비슷하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 순간까지 이 길이라고 상상도 안 했는데 이회창 후보 측의 실수 때문에 노무현이가 이겼습니다. 근데 그 실수가 뭐냐? 자만심과 교만이에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확인이 안 된 얘기지만 예를 들자면 그때 노무현 후보는 돈이 벌써 쩔쩔 맸습니다. 그런데 이 이회창 후보 쪽에는 들리는 말이면 돈이 넘치고 넘쳤다고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뭐 수백억이 왔다 갔다 했는데 아니 후보실에 가면 그냥 후보실 벽면에 그냥 돈보따리가 가득 찼고 그거 부족해서 들어가는 그 소 코너 있죠. 들어가서 정문에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는 조그만 복도에도 막 돈보따리가 쌓여 있었다는 그런 풍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부 다 그냥 이제 이회창이가 무조건 이기는 것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만함과 교만함이 캠페인 초기에서 윤석열에게 보여요. 이것은 굉장한 허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쪽에서 정신 차려서 바꾸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로서는 좀 어렵게 보입니다만 탄핵파를 앞장 세워서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전략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김종인 전 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입니다. 5번을 비례대표한 사람이에요. 5번을 비례대표를 했는데 돈으로 했는지 뭐 지략으로 누굴 설득해서 했는지 하여간 대한민국 역사상에 5번 비례대표를 한 레코드를 가진 사람인데 우리는 그를 정치 청부업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사람을 불러다가 총괄 선거 대책위원장을 만들다니 이 양반 정신이 있나 없나 망하려고 환장을 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윤석열 후보 쪽 캠프가 다른 사람이 봐서 크게 흠결이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져서 윤석열 후보가 답변을 하든 안 하든 저는 계속 100일 동안 윤석열 후보의 문제점을 지적할 겁니다. 제가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문제는 사면이 아니라 사죄를 먼저 해야 한다. 이걸 지적했고 오늘 두 번째 문제는 컨벤션 효과로 잠시 올라간 지지도를 믿고 대통령 다 된 듯이 너무 교만하게 하면 실족한다. 겸손해라. 그리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많은 사람의 의견을 참조해서 헛된 사람의 귀에 넘어가면 스스로 망하는 것을 자초합니다. 이회창의 전례를 참조하시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황에 중국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여러 가지 정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동아시아 차관보가 지금 여기 도착했을 거예요.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인가 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접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국방 안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한미 동맹을 강화하지 않고는 이 나라가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중국에게 말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리고 무슨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한다거나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거나 정확하게 밝히십시오. 국민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양반 또 엉뚱하게 제2의 문재인 되지 않는가, 제2의 노무현 되지 않는가 하고 의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고 돌다가 뺑뺑 돌다가 다시 돌아왔죠. 최근에 이제 보니까 미국에 가서 무슨 설득을 당했는지 어쩌는지 요새는 약간 미국을 좀 봐주는 듯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행 중 다행입니다만 청컨대 종전선언이니 평화협정이니 그 꿈속에 있는 얘기는 안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의 분명한 태도와 발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틈틈이